김춘추의 친아버지는 김용수입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어린 시절 용수와 천명이 헤어졌고 그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용수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어린 시절부터 양아버지 김용춘을 친아버지로 알고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용춘이 화랑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그 역시 화랑에 들어가 수련했고 양아버지가 인정 많은 화랑이자 귀족 김용춘이라는 이 배경, 여기에 자신의 뛰어난 실력으로 인정받다 626년 풍월주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화랑에 있는 동안 김유신과 만나고 이때부터 그와 평생의 인연을 이어가게 되죠. 비록 패왕의 손자였지만 왕실과 가까운 김춘추의 정치적 배경, 그리고 김유신이 갖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과 그간의 군사적 성과는 두 사람이 하나로 의기투합하기에 충분했고, 이윽고 선덕여왕대의 조정에 자리를 잡으면서 진골귀족 내 신진 세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던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641년 백제에서 무왕이 죽고 의자왕이 즉위하면서 신라는 다시 시련을 겪게 됩니다. 10년간 태자 수업을 받았던 만큼 즉위 직후 왕으로서의 포부와 행보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해 미후 등 40여 개 성을 함락시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뒀으니 백성들의 지지도도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마침 이때 고구려도 신라를 공격하는데요. 신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고, 그런 신라를 공격하는 백제로서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고구려가 나타나준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노려 다시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공격해 함락시킵니다. 여기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전해 내려오죠. 당시 대야성주는 김품석, 신라의 실권자였던 김춘추의 사위였습니다. 김춘추에게는 딸 고타소, 그리고 그 아래로 범민, 인문 등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고타소의 남편이 김품석이었죠. 대야성은 신라의 수도 서라벌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어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김춘추는 무예가 출중하고 자신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던 사위에게 이 대야성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김품석이 무예와 지략은 뛰어났는지 몰라도 인성이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술 먹고 부하들을 때리기 일쑤였죠. 당연히 백성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괴롭히기만 합니다. 원성이 자자했죠. 그러다 어느 날은 부하장수 거밀의 아내를 빼앗고 맙니다. 아주 쓰레기죠? 드라마에선 이 거밀의 아내를 백제의 첩자로 그려서 마치 이런 상황을 유도한 것처럼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실만을 기반으로 볼 때 김품석은 정말로 리더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매우 악질적인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사위라고 감싸는 김춘추도 참 한심해 보이죠. 아내를 빼앗긴 부하 거밀은 이 일로 김품석에게 앙심을 품고 백제군에 투항하고 맙니다. 대하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접하게 된 백제군은 거밀을 앞세워 대하성을 공격하고, 김품석은 물론 그의 아내 고타소와 가족들을 모두 잡아 죽인 뒤 대하성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인근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킨 뒤 군사를 두고 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신라로서는 도성을 지킬 요새를 잃고 만 겁니다. 승전 소식을 들은 의자왕은 매우 기뻐하고 윤충을 불러 치하하며 큰 상을 내립니다. 신라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사력으론 반격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고구려와 손을 잡고 백제를 협공할 요량으로 김춘추가 고구려로 갑니다. 아마 고구려로 떠날 때 죽은 자신의 딸과 사위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슬픔, 그만큼 백제에 대한 큰 적개심을 가지고 고구려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김춘추를 맞이한 고구려의 대망리지 연개소문은 신라와 손을 잡기에 앞서 이전에 신라가 빼앗은 중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고 하죠. 하지만 왕이 아닌 이상 김춘추가 연개소문 앞에서 그런 약속을 할 순 없었습니다. 설사 왕이었다 해도 땅을 내놓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결국 연개소문은 김춘추를 그냥 가둬버립니다. 김춘추는 죽은 딸과 사위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오히려 포로가 돼버렸죠. 김춘추는 이후 어떤 경로로 닿았는지 몰라도 고구려의 보장왕에게 땅을 내놓겠다고 거짓 서약을 하며 간신히 목숨만 구해 고구려를 탈출합니다. 당연히 연개소문이 이를 알고 김춘추를 뒤쫓았지만 마침 국경에 나와있던 김유신의 군사들에게 보호를 받으며 신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신라는 선택의 여지 없이 본격적으로 당나라의 손을 뻗치게 됩니다.
고구려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조정 내에서 이 김춘추와 김유신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느낀 선덕여왕은 오른팔처럼 두던 이들 대신 자장법사를 앞세워 국정을 주도해 갑니다. 자신에게 닥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김춘추는 목숨을 걸고 외교에 매달리게 됩니다. 우선 도움의 손길을 확보하기 전에 위험 요소부터 제거해야 했죠. 그는 늘 신라를 공격하고 백제와 손잡아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외부터 안정시켜 놓기로 합니다. 그는 고구려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외에 잠입했는데 이때 외 조정은 소가씨 등 유력 가문이 왕실을 위협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카노오의 황태자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죠. 이때 김춘추는 나카노오의 황태자를 만나 신라에 대해 이전처럼 공격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마침 나카노오에가 제거한 소가씨 정권은 친백제 반신라 경향이 강했는데 김춘추는 이 점을 들어 새로운 외 조정이 신라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참고로 이 후의 일을 이야기하자면 당시 김춘추와 나카노오의 황태자의 대화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으나 훗날 백제가 멸망하고 외 조정은 다시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나카노오의 황태자는 이 무렵 천황으로 즉위하는데 처음엔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다 백강전투에서 패배한 뒤 우선을 바꿔 이후 신라에도 사신을 파견하게 됩니다. 다시 김춘추로 돌아와서요. 외에서 외교활동을 펼친 김춘추는 곧바로 아들들과 함께 대당 외교에 주력하게 됩니다. 이후 신라는 선택의 여지 없이 본격적으로 당나라의 손을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지원을 요청하러 사신을 보냈을 때 당태종이 세 가지 계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첫째로 거란과 말가를 시켜 요동을 치면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둘째로 신라가 당나라의 옷과 깃발을 사용하면 고구려와 백제가 겁을 먹고 도주할 것이며, 셋째로 신라는 여왕의 통치에 주인을 잃고 도적이 들끓어 편안한 세월이 없으니 내 친척 한 명을 보내 신라 임금으로 삼겠다란 것이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계책입니까? 첫 번째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말 같지도 않은 그냥 미친 거죠. 두 번째 계책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당나라가 강한 나라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신라군에 당나라 군복을 입히겠다는 건 그건 대놓고 신라 보고 당나라 속국을 하라는 거죠. 고구려와 백제군이 일시적으로 겁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신라 군대라는 거 금방 알죠. 그리고 당태종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3년도 안 돼서 안시성에서 고구려한테 무참히 깨집니다. 오만도 이런 오만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더하죠. 여자가 왕이라 편안한 날이 없으니 자기 친척을 보내 왕을 삼겠다.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신라를 먹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친척이면 당나라 출신 신라 총독이 되는 건데 말이죠. 당태종은 도움을 요청하러 온 신라에게 제대로 병력도 안 내주면서 이건 말 같지 않은 소리나 하는 겁니다. 진덕여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전 선덕여왕 때처럼 다시 한번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합니다. 백제의 침공이 계속되는 이때 신라에게 당의 도움은 그저 있으면 든든한 정도가 아니라 도움이 없으면 당장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김유신이 활약하면서 잘 막아내고 있었지만 만일 백제가 고구려와 협공해 거대 병력으로 몰고 온다면 그땐 천하의 김유신이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나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김춘추가 둘째 아들 김인문과 함께 당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당의 군사적 지원을 확실하게 약속받게 됩니다. 이 당시 황제는 태종, 신라는 백제와의 전쟁이 한창이었죠. 군사를 그냥 내줬을까요? 이전 고구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나라 황제들은 이전 수나라 황제들에 비해 절대 순진하지 않습니다. 무얼 도와주면 그 이상을 노리고 반드시 그걸 되받고 또 차지하려고 하죠. 김춘추는 당 태종 앞에서 스스로 신라의 휘장과 복식, 연호까지 당의 것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합니다. 즉 국기랑 옷을 비롯해 나라의 정체성을 아예 중국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놓고 나라를 파는 거죠. 그 앞에서 선덕여왕이 당나라에 원병을 청했을 때 당태종이 두 번째 계책이라면서 너희의 옷을 다 당나라식으로 바꾸면 백제와 고구려가 무서워서 피할 것이다, 이런 헛소리를 뻥뻥 내뱉고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아예 김춘추가 가서 저희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막 설레발을 치는 겁니다. 자,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고구려 영유왕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당 태종은 절대 군사를 내줄 생각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절박한 신라의 사정을 이용해 군사를 내주고 아예 속국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은 속내는 훗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고종대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김춘추가 신라로 돌아온 뒤 649년부터는 모든 관리가 진짜로 당의 의관을 착용하고 또 이듬해부터는 당의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그 전에 아버지 김춘추와 함께 당에 사신으로 왔던 김춘추의 둘째 아들 김인문. 이 김인문은 당나라의 인질처럼 머무르면서 아예 황제의 신하가 되죠. 김인문은 진짜로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예 당나라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만 해도 참 화날 일인데 더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다시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1년 전 649년으로 가겠습니다. 당 태종이 죽고 고종이 즉위하자 진덕여왕은 김춘추의 첫째 아들 번민을 당나라로 보내면서 자신이 직접 지은 그 유명한 태평송을 지어 올립니다.